2025년 6월 자카르타 인도디펜스 행사장에 조용한 공기를 가르며 한 장의 협정서가 서명되었다. 9년간 표류하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 사업이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언뜻 보기엔 단순한 재개 협정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신뢰의 균열, 냉혹한 현실 계산, 그리고 기술 주권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숨어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과 손잡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함께 추진했지만 여러 차례 분담금 미납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협력 관계가 붕괴된 상태였다. 한국은 수년간 대금을 독자부담하며 개발을 지속했고 인도네시아는 결국 외면한 채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냉정한 기술의 격차가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투기 칸에 눈을 돌렸다. 48대 도입을 전제로 한 100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본계약이 아닌 장관급 양해 수준의 문서였고 칸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엔진과 항전 장비, 레이더 시스템이 모두 미완성 상태였으며 시제기 일부는 엔진조차 탑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도네시아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와의 협력 카드를 꺼낸 이유는 명확했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압박이었다. 하지만 계산은 빗나갔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KAI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KF-21의 기술 완성도는 이미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엔진, 항전 장비, 무장 통합 체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독자 역량을 축적했고 첫 비행 이후 600회 이상 누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미 양산 시점을 2026년으로 확정하고 공군의 20대를 인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협상 카드는 사실상 힘을 잃었다. 결국 현실을 직시한 인도네시아는 기존 20% 분담 비율을 약 3% 수준으로 낮춘 축소된 참여 모델에 서명하게 된다. 금액으로는 약 6억 달러 규모, 과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금액 축소가 아니었다. 이번 개정협정에는 과거와 전혀 다른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분담금은 2034년까지 12회 분할 납부하며 지연 시에는 인도 물량을 감액하는 페널티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과거처럼 돈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생산 참여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KAI 와 인도네시아의 PTDI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동체 구조물과 파일런, 보조 연료 탱크 등 약 20%의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연간 4억 달러 규모의 항공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약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냉정한 진실이 있었다. 생산 참여라는 이름 아래 대부분의 공정은 단순 조립에 불과했고 핵심 기술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설계와 통합, 엔진 개발은 모두 한국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도네시아의 복귀는 기술 동맹이라기보다 정치적 명분과 산업적 체면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오락가락한 행보로 신뢰를 잃은 그들이 다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KF-21이라는 프로젝트가 이미 성공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이었다. 이번 협정은 인도네시아에게는 체면을 위한 복귀였고 한국에게는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은 선언이었다. 한국의 국방산업계는 이를 두 번째 시작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판이 달랐다. 과거의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닌 명백한 주도 참여의 구도였다. 한국이 설계하고 인도네시아가 따라가는 구조다. 이로써 한국은 기술 주권을 확실히 손에 쥐었고 KF-21 프로젝트는 불안정한 공동개발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며 다시금 본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은 세계 시장을 향한 새로운 수출 전략의 첫 단계를 밟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의 복귀가 단순한 외교 이벤트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그 이면에 한국이 준비해 온기술 주도권 회복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KF-21은 한국형 4.5세대 전투기라는 이름 아래 과도한 기대와 회의가 공존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은 기술의 핵심을 수입에 의존하는 단순 조립국이 아니라 독자 설계와 통합 능력을 갖춘 항공산업 강국으로 변모했다. 그 중심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있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2만 2,000파운드급 엔진 시험 성공을 발표했고 이어 2025년에는 18,500파운드급 엔진 점화 시험을 완수했다. 이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KF-21의 블록 3단계 이후 완전한 기술 독립으로 이어지는 핵심 토대였다. 즉,
외산 엔진 의존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항공기 추진체 기술을 갖게 되는 첫 걸음이었다. 이 로드맵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기술에서조차 독립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KAI는 동시에 설계와 양산체계를 병행했다. 초도 양산기 20대를 2026년 1분기에 공군에 인도하기 위한 일정을 확정했고 사천 본공장과 인도네시아 현지 조립 라인을 병행 가동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구조는 단순히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글로벌 생산 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은 연간 8대, 인도네시아는 4대를 조립해 아시아 지역 내 공급 체계를 안정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번 협정의 진정한 핵심은 기술 주도권이다. 인도네시아가 재참여하더라도 한국이 가진 기술적 주도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주요 설계와 통합 권한 그리고 무장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한국이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한 생산국이 아닌 기술 공급국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이는 과거 공동개발의 불안정을 완전히 종식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이 전략적 변화는 세계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를 염두에 둔 설계로 시작되었기에 블록 1단계에서도 이미 내부 무장창 장착이 가능하고 스텔스 회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블록 2에서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1제곱미터 이하로 줄이는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블록 3에서는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를 구현하게 된다. 실제로 화성 시험장에서 KF-21이 무인기 2대를 동시에 제어하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가능성을 명확히 증명했다. 이 기술력은 단순히 국산 전투기의 차원을 넘어선다. 한국은 이미 FA-50, K9, K2 등으로 방산 신뢰도를 쌓았고 KF-21을 통영공기 기술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굳히려 하고 있다. 기술력의 상징이자 산업 경쟁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전투기 분야에서 독립적인 체계를 완성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힌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네시아의 복귀는 단순한 파트너의 교환이 아닌 한국 기술 주도의 공식적 인정이었다. 다시 말해 이번 협정은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도네시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곧 KF-21 프로젝트가 더 이상 정치적 변수가 아닌 명백한 기술력 기반 사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를 계기로 기술 통제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통합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 비율을 높이며 국산화율을 86%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F-35 도입 시 외화 지출이 65%를 넘는 현실과 비교하면 KF-21의 기술 자립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압도적이다. 이번 협정 이후에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 주권이자 방산 독립의 상징이다. 인도네시아가 줄어든 지분으로 다시 참여하게 된 것도 결국 이 거대한 기술적 흐름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따라 배우는 나라로 올라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KF-21이 있다. KF-21과 튀르키예 간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두 국가의 항공산업 수준을 가르는 상징적인 대결로 불린다. 인도네시아가 일시적으로 칸 프로젝트에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두 전투기가 모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제 개발 속도, 기술 성숙도, 안정성, 비용 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KF-21은 이미 칸을 압도하고 있었다. 튀르키예의 칸은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야심만으로는 하늘을 지배할 수 없었다. 2023년 첫 시제기가 공개된 이후 엔진을 탑재한 완성 기체는 단 한 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두 대는 여전히 조립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항전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조차 장착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2022년 첫 비행 이후 2025년 현재까지 누적 비행 횟수가 1000회를 돌파했다. 시험 비행만 놓고 봐도 F-35가 IOC를 달성하기 전 기록한 700여 회보다 빠른 속도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KF-21은 이미 실전 운용 단계에 진입한 기체이며 칸은 아직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개발기다. 속도와 성능에서도 격차는 확연하다. KF-21은 마하 1.8의 속도와 고도 3만 피트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성공시켰다. 공중급유 역시 KC-330 시그너스와의 연동 시험을 통해 완벽히 검증되었고 미티어와 IRIS-T 같은 첨단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 반면 칸은 세 차례의 시험 비행에서 최고 속도 마하 0.8, 고도 8,000피트 수준에 불과했다.
실전 배치를 위해 필요한 수천 회의 비행시험을 고려하면 최소 7년 이상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가격 경쟁력 또한 결정적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칸 48대 도입 MOU의 총액은 약 100억 달러로 단순 계산 시 대당 2억 달러를 넘어선다. 반면 KF-21은 1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마저도 유지비와 정비 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제 운용 단가는 훨씬 낮다. 게다가 KF-21은 블록별 업그레이드 구조를 통해 부품 교체와 기능 확장이 용이하고 국산 부품 조달률이 86%에 달해 외화 유출을 최소화한다. 칸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공급망 불안정이다. 엔진 개발이 지연되면서 외산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핵심 전자장비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KF-21은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국산 엔진 시험이 본격화되었고 블록 3 이후에는 국산 엔진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즉, 칸이 여전히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은 스스로 기술의 독립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차이는 신뢰성이다. 튀르키예는 최근 몇 년간 재정 불안정과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프로젝트 자금 조달이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잠재적 파트너들이 모두 조건부 투자를 제시하며 실제 계약은 미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산 일정은 2028년 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이미 군 납품 일정을 확정했고 블록 2와 블록 3 개발 계획을 병행 추진 중이다. 기술 성숙도에서도 두 전투기의 격차는 뚜렷하다. KF-21은 스텔스 외피, 내부 무장창, 고기동 안정성 등 핵심 요소에서 모두 검증을 마쳤다. CJ-6호기까지 실전 수준의 시험 비행을 마쳤으며 센서 안정화와 진동 감쇄 시스템을 통해 고속 기동 중에도 센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칸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스텔스 처리 기술과 냉각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차이는 단지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산업 역량의 차이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축적한 항공기 조립, 소재,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반면 튀르키예는 여전히 핵심 부품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통합 능력이 부족하다. 결국 두 나라가 같은 차세대 전투기를 이야기해도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KF-21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관심을 받으며 실질적 전력화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필리핀과 태국은 FA-50 추가 구매와 함께 KF-21을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공식 언급했고 말레이시아 역시 평가단 파견을 준비 중이다. 반면 칸은 아직 국제전시회에 시제기만 전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국 전투기의 진정한 가치는 비행, 데이터와 운용 실적에서 드러난다. KF-21은 이미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과 실탄 발사 시험, 공중급유, 고고도 기동 시험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했다. 반면 칸은 아직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세상은 결국 결과로 말한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는 명확하다. KF-21은 미래를 향해 날고 있고 칸은 여전히 지상에 머물러 있다. 폴란드가 KF-21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한 무기 수입 이상의 계산이 숨어 있었다. 폴란드는 현재 유럽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토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방산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국가다. K2 흑표전차, K9 A1 자주포, FA-50GF 경공격기를 포함한 13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패키지를 이미 체결한 폴란드는 이제 그 흐름의 마지막 퍼즐로 KF-21을 주목하고 있다. 폴란드 공군 노박 중장이 직접 사천의 KAI 공장을 방문해 KF-21 시제기에 탑승한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그 순간 바르샤바 군계자들 사이에서는 KF-21은 F1OEX와 F-35A 사이의 성능을 지닌 완벽한 균형형 전투기라는 평가가 퍼졌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폴란드는 F-35A를 이미 32대 주문했지만 러시아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기에는 여전히 전력 공백이 컸다. F-35A는 스텔스 성능은 뛰어나지만 출격률이 낮고 유지비가 비싸며 혹한기 작전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바로 KF-21이었다. KF-21 블록 2는 폴란드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우선 작전 유연성이다. F-35A를 고가의 전략자산으로 유지하면서 KF-21을 중고도 유격 및 전자전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 둘째, 훈련 및 정비 체계의 효율성이다. FA-50과 KF-21을 함께 운용할 경우 조종사 훈련 체계와 정비 라인업을 통합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인력 효율이 극대화된다. 셋째, 산업협력 패키지다. 폴란드는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기체 구조물의 25% 이상을
자국 내 우치 항공단지에서 생산하고 미사일 융합시험 및 엔진 정비시설까지 이전받는 안을 협상 중이다. 이러한 조건은 폴란드에게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전략적 자율성을 제공한다. 미국산 전투기 도입은 언제나 워싱턴의 정치적 간섭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산 무기 체계는 유연하고 산업 참여 비율이 높아 국가 자립형방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KF-21 계약이 체결될 경우 폴란드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닌 공동 생산 파트너로 격상된다. 폴란드가 KF-21의 매력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혹한기 신뢰성이다.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동부전선에서의 작전은 영하 30도의 환경에서도 전자장비가 정상 작동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강원도 인제에서 영하 25도 실증 비행을 통해 L4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의 재가열 사이클을 11%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데이터는 폴란드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었다. 가격 면에서도 KF-21은 경쟁력이 압도적이다. 폴란드 공군이 32대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F-35의 패키지의 총액은 약 116억 즈워티, KF-21 블록 2는 현지 생산 옵션을 포함해 약 88억 즈워티로 평가된다. 단순 가격만 보더라도 25% 이상 저렴하며 운용 유지비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훨씬 커진다. 게다가 KF-21의 개방형 구조는 무장 호환성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미티어, IRIS-T, SPEAR-3 같은 서방산 첨단 미사일이 이미 통합되어 있어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비용 없이 바로 운용이 가능하다. 유럽 국가들에게 이런 점은 결정적이다. 프랑스 라팔이나 스웨덴 그리펜처럼 독자 체계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반면 KF-21은 나토 표준 무기 체계와 즉시 호환되고 생산 협력까지 병행할 수 있어 가성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루마니아 국방부는 2025년 3월 KF-21 시뮬레이터 팩 비공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고 체코와 슬로바키아 역시 관심을 표명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 전투기가 아니라 유럽 방위산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폴란드가 선두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뒤를 잇는 국가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KF-21이 유럽 하늘을 날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한국이 기술, 외교,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폴란드는 그 역사적 전환의 첫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KF-21 프로젝트가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 개발을 넘어 글로벌 산업협력의 중심으로 성장한 이유는 한국이 일찌감치 기술 자립과 동반 성장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다. 과거 대부분의 방산사업은 완제품 수출에 그쳤지만 KF-21은 처음부터 공동 성장 모델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네트워크와 유지보수 생태계, 그리고 첨단 기술 이전을 결합한 종합 패키지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KAI는 사천 본공장 외에도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주요 협력국과 병행 조립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연간 4대, 한국은 8대를 생산하는 체계로 연간 12대의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조립 분담이 아니라 국가별 생산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다. 2030년 이후에는 인도네시아가 전방동체 조립까지 확대하고 폴란드가 항공전자 장비 일부를 현지 생산하게 될 예정이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한국은 아시아, 유럽 복합 생산 허브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기술 자립의 속도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국산 엔진 개발 로드맵을 현실화하며 22,000파운드급 시험 엔진을 공개했다. 내년에는 실물 점화 시험을 통해 블록 3 이후에 KF-21에 국산 모듈 엔진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외산 엔진 대체가 아니라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추진체에서 완전한 독립을 의미한다. 만약 2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에 이어 5번째로 독자 엔진 개발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된다. 이와 함께 항전 장비와 센서 시스템의 국산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KF-21에 탑재된 AESA 레이더는 이미 실전 수준의 탐지 능력을 확보했으며 전자전 포드와 데이터 링크 통합 모듈도 국내 기술로 완성됐다. 2025년 2월부터는 카라반형 이동식 테스트 베드를 활용해 혹한기 환경 시험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있다. 이런 기술 축적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향후 수출국이 요구하는 기후 조건, 맞춤형 전투기 개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산업적으로도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 KF-21 생산 과정에서 국내 중소기업 700여 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부품 국산화율은 86%를 넘어섰다.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F-35 도입 시 외화 지출이 65%를 넘는 반면 KF-21은 외화 유출을
4배 이상 줄였다. 즉,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약 3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곧 항공산업 자립의 실질적 경제 효과로 이어진다. 또한 KF-21 프로그램은 단순히 항공기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다. 복합 소재, 전자광학, AI, 데이터 처리, 군용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한국 방산산업의 기술 생태계가 확장되며 새로운 기업과 인력이 이 분야로 유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크디펜스 테크 클러스터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더 나아가 KF-21의 개방형 구조는 해외 파트너들에게도 매력적인 제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의 PGZ 그룹이 레이더 소프트웨어 블록 업그레이드에 참여하는 것처럼 한국은 주요 협력국들에게 공동기술 검증과 유지보수 권한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구매 관계를 넘어 기술 교류와 산업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이러한 산업적 확장은 한국의 국방 전략과도 맞물린다. 단순히 자국 방위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방산 자리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전투기, 드론, 위성, 미사일까지 통합된 방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KF-21의 국산화 성공은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다. 결국 KF-21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 산업, 경제, 외교가 한데 묶인 국가 프로젝트의 정점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기술 자립형 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폴란드, 말레이시아, 태국, UAE로 확산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산업을 함께 나누는 나라로 변하고